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틀 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을 뛰어넘는 8.3%의 상승률을 기록해서 야단들이 났었습니다. 또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8.7%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일단 안도감을 좀 느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지수를 종합해서 앞으로 이 이자율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시장이 반응한 것은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던 거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은 잘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8.3, 뭐 8.7 이런 숫자들은 지금 연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12개월간에 매달 늘어난 것을 합친 숫자가 이제 그건데 그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별 추세로만 따지면은 상당히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7월에는 0.3을 마이너스했다가 8월에는 0.1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 네, 네.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7월에는 변화가 없다가 지난달에 8월에 0.1 마이너스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0.1이 되니까 네. 조금 뭐 올라갔다 하지만 0.1 곱하기 12를 하면 1.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생산자 물가지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1 곱하기 12 하면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앞으로의 추세가 이제 특별히 무슨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한은 지난 두 달만 놓고 보면 상당한 그 물가 상승세의 안정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아마 금융시장, 특히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 그 반응을 보인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제 근원 물가지수가 이 굉장히 올랐다. 그러니까 그 전달에 0.3에서 0.6%로 올랐는데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물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에너지 부분으로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실생활을 실제로 좌우하는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0.6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0.6 곱하기 12 하면 7.2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것은 뭐 전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제 둔화 효과에 의한 물가 안정에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데서 크게 놀랐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그 미국에서 에너지하고 식품 부분을 제외하고 근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에너지하고 식품 부분의 매달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수많은 경제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경제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서 안정적인 숫자를 찾자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근원 물가 지수거든요. 그런데 지난 팬데믹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의 지금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은 변동폭이 아니고 굉장히 올라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해주면은 근원 물가 지수는 변동을 별로 안 시켜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가 자체도 올라 있고 가솔린 가격이 올라 있다 그러면 모든 생산 부분의 가격이 이미 지난 1년 동안에 오른 거예요. 오른 거죠. 에너지 가격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그만큼 근원 물가 지수도 올라 있는데 이게 시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근원 물가 지수가 올라요. 시차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지려면 또 시차가 필요해요. 네. 이게 이 시차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근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올랐고 이 에너지 물가 지수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근원 물가가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가 앞으로도 물가는 굉장히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시차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전체 경제 생산이나 이런 소비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또 한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와 그저께 있었던 소비자 또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이 놀랄만한 일이었느냐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추세로는 잘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그 안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느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그저께 이전까지 기대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떨어져서 이번에 연준이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오르는 것이 정점을 지났고 우리의 긴축 정책도 이제는 이제 그 고삐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데 따른 좀 이렇게 그 반응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뭐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갔었어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죠. 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발표될 이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나 지금 뭐 이제는 뭐 1%까지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근데 어제까지의 그 설베이에 보면은 이제 약 0.75를 올린다고 보는 게 한 70대 초반 퍼센트고요. 1%가 지금 36, 35%의 지금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간 거죠. 네네. 상당히 올라간 건데 연준이 바라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은 CPI를 좀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연준은 그 PCE라고 그 네. 자기들이 또 다른 쪽에서 계산하는 그 물가 기준이 있는데,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PI는 베스켓 시스템이에요. 어느 물건을 딱 정해놓고 그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를 매달 측정하는 거고, PCE는 CPI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 걸 바꾸면은 그 바꾼 것으로 값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CPI는 어제도 이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샀으면 오늘도 그 물병 값을 계산하는 거고, PCE는 어제는 물가가 쌌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셨는데 오늘은 물가가 올라가서 싼 물로 바꿨다. 그러면 싼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PCE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제가 식품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계산하는 거고, CPI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대체하는 효과는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CPI보다는 PCE 쪽을 더 기준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CPI가 어제 나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PCE를 아직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있었던 발표는 연준의 의사결정에는 별 큰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PCE는 언제 발표가 돼요? 보통 월 말에 발표가 월 됩니다. 말에. 네, 그래서 지난 그러면 8월 말 숫자가 다음 주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 다음 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발표 안 하지만 연준에게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그걸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연준이 0.75 올리는 게 현재는 대세인데 0.75% 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 물가는 그런 대로 이제는 조금 진정세를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오면 PCE가 많이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물가지수 PPI는 그래도 좀 2달 연속 오름폭이 좀 둔화됐어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좀 있으면 소비자한테 가격이 네. 올라가게 되고, 예. 생산자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떨어지면 좀 있다가 이제 소비자에게 물가가 하락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PPI는 일반적으로 그 선행지수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저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오른 걸로 보이지만 어제 발표된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적으로 떨어진 네. 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9월치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원유가에 있어요. 지난 2달 동안의 물가 하락을 주도한 부분이 지금 원유가예요. 원유가하고 가솔린 가격인데
이걸 또 주도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소비가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어 있고 생산도 줄어 있으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그 원유를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큰 국가인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니까 원유 소비량이 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 지금 원유가가 지금 하락세를 가져오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이 또 봉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의 소비량을 갑자기 늘리지 않는 한은 원유가 하락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변수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지금 러시아의 원유 부문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건데 오늘도 뭐 발표된 게 그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가 자기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100불 정도를 보니까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것처럼 지금 원유 생산국들도 지금 좀 생산을 더 늘리는 이유는 자기들도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20불대의 원유를 팔아서 벌던 수입보다 지금 81불, 86불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이에 파니까 자기들도 수입이 줄어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감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산을 하면 수입이 더 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증산해서 86불대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그 흐름이 아주 오묘한데 이제 이런 그 원유 생산국들은 지금 증산을 하겠다는 분위기고 원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은 지금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연말까지도 에너지 부분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원유 시장이 만약에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 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 하락세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껴가서 질문이요. 전국적으로 가솔린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3달러 되다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최근에 조금씩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며칠 사이는 올랐죠. 네네. 전국적으로도 며칠 사이는 좀 올랐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는 내린 폭은 적고 오른 폭은 크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그 폭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캘리포니아가 워낙 저 환경보호 쪽에 그런 네. 규제가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솔린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가장 높은 주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싼 그 가솔린을 쓰고 있는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폭으로 같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뭐 하루는 이 지수에 웃고 하루는 이 지수에 화가 나고 뭐 뉴욕 증권시장이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러한 지수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수치에 집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지수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답입니다. 네. 그런데 왜 월가나 이런 데는 그렇게 지수에 민감하냐? 거기는요. 예를 들면 채권 시장이다 그러면 0.01%를 가지고 싸우는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증시도 하루에 0.1%가 오르냐 0.1%가 떨어지냐를 가지고 싸우는 시장이에요. 그렇겠죠. 거기는 발림이 워낙 커요. 워낙 프라이머리 크니까. 딜러들이 움직이는 돈이 조 단위들이에요. 조 단위에서 0.01%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 시장이 움직이는 이 반응하고 일반 그 경제 실물 경제에서 움직이는 반응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거나 방송에 나오는 것은 월가 쪽의 기사만 나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했다가 아주 잘 되는 것처럼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내 영향을 실제로 느낄 만큼의 일반 실물 경제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흐름은 읽으셔야 되는 거죠. 큰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신 과연 이 수치가 그만큼 믿을만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믿을만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거보다 더 나은 수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덜 나쁜 악이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미국의 그 수치는
한 정부 기관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다 따로 계산을 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기관에서 이 잘못된 에러가 있는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 반드시 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의 수치는 상당히 일관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특징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수치를 만드는데 뭐 한 1년 후에 이름을 바꾸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방법론도 계속 오래를 갑니다. 그러니까 비록 에러의 여지가 있지만 일관되고 계속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좀 믿을만하다. 거의 같은 물가지수인 소비자와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하는 때가 다르더라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노동부인가요? 네, 노동부가 뭐, 발표하죠. 네, 뭐 그리고 생산부는 네, PPI도 다른 데서 상무부에서 발표하고 발표하고.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그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재밌는 것은 이거죠. 어느 기관도 상대방 기관의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들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 할 일만 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도 이 보도를 해드리면서 네. 너무나 여기에 우리가 좀 애가 타기도 했다가 좀 그런 네, 게 아닌가 하는 좋았다고. 생각이 네. 들기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최훈아 대표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